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량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김남훈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지 않은 윤갑입니다. 네, 저는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바로 국회 파행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국회 파행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윤갑희 소장님, 오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PPL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손목이 너무 아파요. 자연스럽게 해달라니까. 이거 진짜 자연스러운데? 왜 아픈데요? 아, 팟빵 게시판 뭐 관리하고 악플들 걷어내고 뭐 네. 트위터 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 보니까 손목이 막 시큰시큰하고 손목이 쉬고 그래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도 저기 사직 터널 바로 앞에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이 손목 시큰거리는 이 터널 증후군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애 아빠로서 애 안아줄 때, 아기 때 정말 손목 장난 아니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죠? 아, 정말 이제는 그때 그나마 힘들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그냥 손만 잡아주기만 하니까 됐지. 아, 저도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것 같은데? 네. 터널에 대해서. 아까 사직 터널 얘기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냥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요. 그래요. 네. 예. 뭔가 그 지뢰 개그에 지뢰 하나 심어두고 누가 하나 밟겠지라고. 주로 내가 밟거든. 매번 밟아줘서 고마워요. 네. 자, 이렇게 그 손목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목 보호대를 써야죠. 그 아대 같은 거죠? 아니, 그거랑 달라요. 일단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실리콘. 네. 실리콘이 쫄깃쫄깃하게 꽉꽉 조여주면서 또 늘어날 땐 쫙쫙 늘어나서 어느 정도 그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탁 조여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실리콘으로 해야 물로 세척을 할 수도 있고 팔팔 끓여가지고 소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게다가 또 살색이 네. 살색이어야 돼. 그게 중요해요. 네. 살색이면은 딱 하고 나와도 사람들이 몰라. 전혀 몰라. 아, 그래도 티가 나지 않나요? 전혀 안 나요. 전혀. 만져보기 전에는 완전히 모릅니다. 오, 그래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엄지 손가락인데 엄지 손가락을 쫙 감싸주면서 손목 부위를 싹 둘러줘야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대충 어떤 모습인지 말씀으로만 들어도 상상이 됩니다. 근데 터널 증후군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특이한 점 있나요? 아무래도 정신숍에서 파는 물건은 웬만하면 좀 특별한 물건 아닙니까? 게르마늄. 아하. 게르마늄. 우리 옥장판 얘기할 때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인간 옥장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르마늄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들어가 있어서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아니, 없어서 못 판다면서 어떻게 구했어요? 그러네요. 있나 보네요. 네, 있어서 잘 파는 물건입니다. 네. 온라인 최저가로 지금 정신숍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왼손 오른손 두 개 해서 22,800원에 모십니다. 혹시 배송비는 따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아니 22,800원 웬만한 쇼핑몰은 25,000원 3만원부터 배송비 무료인데 22,800원에 배송비 무료까지 하면 도대체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예,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얹은 것뿐이니까 너무 이렇게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배송비가 귀찮아서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빼고 이걸 더하고 뭐 제경비를 더하게 쫙쫙 했을 때 7만 원 손해 봅니다. 하나 판매할 때마다 7만원씩 손해보고 이거 어떡합니까? 윤가피 소장님 이런 손해를 어떻게 다 막심고르게한 손해를 어떻게 다 부담하시려고 그러세요? 많이 팔리면은 그 되지 않을까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로 손해를 커지는 건가? 하여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구입해서 자연스럽게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팔 때마다 손해보는 정신쇼 클린앤슬립 게르마늄 실리콘 손목 보호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PPL로 만나보셨습니다. 완전 PPL 안 한 것 같지 않아? 저는 그냥 프리토크 한 것 같지 않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리에는 바로 그 클리벤슬립 게르마늄 실리콘 손목 보호대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네. 안 지워져. 머릿속에 안 지워져. 22,800원. 그것도 왼손 오른손 다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요. 한쪽만 하면 또 말도 안 해. 두 개 했는데 22,800원밖에 안 해. 이건 뭐 확실히 지금 강조를 당장 해주시네. 뛰어가서 바로 사야 되는. 다들 PPL 왜 이렇게 잘하니? 방송 실력은 하나도 안 늘었는데 1년 하면서 PPL 실력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우리 자주 하자 PPL. 자, 하니까 너무 오늘 신나는데. 주제 국회 파행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럼 이제부터 웃음기가 싹 가시는 주제입니다. 네, 그렇죠. 족 같은 놈의 것들. 오늘 욕 해금입니까? 네, 요 확실하게 다들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거겠죠? 물론입니다. 야당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지 한번 살짝 다이제스트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네, 오늘 첫째 큰 주제를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국회 파행 히스토리. 여태까지 국회가 어떤 식으로 파행이 되어 왔는가,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요. 쌍놈의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민주당 지도부 원내대표의 협상 전략은 뭐 문제가 없는 거냐, 이해해 줄 만한 거냐, 아니면 욕먹어 마땅한 거냐, 이런 문제 다루고요. 소셜 미디어에서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좀 요즘 욕먹고 계시는 우리 정세균 의장님, 그 정세균 의장님의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국회의장의 좀 그 역할상 이런 것에 좀 부합하는지 여부, 요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당시의 새누리당, 그러니까 여당인 새누리당 이때의 전략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향후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의 바람직한 전략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순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파행. 저도 참 많이 접한 말인데요. 어느 정도로 국회 파행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 자그마치 7번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7번이요? 네. 뭐 한 거야, 이 새끼는 진짜? 12개월 동안 7번 했다고 그러니까 뭐 매달 한 거죠. 뭐 거의 매달이나 저희가 며칠 전에 문재인 정부 1년 하면서 그 1년 기간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몇 번 쐈는지 세봤었는데 그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철없던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했던 그 횟수와 국회 보이콧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횟수가. 늘 보이콧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6월에 강경화 장관 임명 반대한다고 보이콧을 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일 잘하는 장관을 왜 보이콧을 해? 그리고 9월에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항의한다고 보이콧을 했습니다. 얘는 뭐 MBC 직원이야? 10월에는 박문진 이사 선임 항의 보이콧을 했고요. 12월에 예산안 처리 보이콧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지키기 위해서 방탄 보이콧했고요. 같은 달에 김영철 방남 반대. 그 자유로위의 그 길에 나 앉아가지고 길 네. 점거하고 도로 중공구 점거하고. 모자 쓰고서 네. 했던 보이콧이죠. 그리고 이달에는 방송법 보이콧, 그리고 최근에 댓글 특검 보이콧 퍼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야당 놈들이 보이콧하는 것은 뭐 그래 야당 놈들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냐 싶지만서도 보이콧의 사유가 문제 아닙니까? 사유가 이 중에서 말 그대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에 적합한 그런 주제가 뭐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진짜? 하나가 그래도 말은 되네요. 올해 2월에 했던 권성동 지키기 보이콧은 뭐 야당이 이렇게 흔히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요거 하나 대충 약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저기 이런 자유한국당 같은 범죄자 새끼들은 그 자기 옆에 있는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그렇죠. 의리는 있구나. 스크럼을 짜고 우리 범죄자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보이콧을 했다는 점에서 이해는 됩니다. 용서는 안 되지만. 제일 웃긴 보이콧이 김영철 방남 반대 보이콧. 네, 이렇게 김영철 방남 반대 보이콧을 하고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만찬장에 초대 못 받았다고. 아유, 평양냉면 혼자 돼서 맛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너스를 떨었죠,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빙시 같은 놈들이 진짜 김영철 방남할 때는 보이콧하는데 김정은 방남할 때는 뭐 하고 있으냐 이 새끼들아. 다른 보이콧하고 겹쳐서 그냥 넘어갔나 봅니다. 네.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김영철이 무섭냐 김정은이 무섭냐 또라이 같은 놈들. 진짜 아무튼, 말도 안 되네. 이게 보이콧의 횟수도 문제고요. 보이콧의 사유도 문제이고 네. 그 보이콧이 초래하는 그 국정의 파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문제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정우택 원내대표 시절은 조금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나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우택 대표 시절에 정우택 뭐 우리 다 싫어하지만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한 법안과 안건은 그래도 슬쩍슬쩍 통과를 시켜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추경 때, 뭐 정부 조직 때, 2018년 예산, 민생 법안 등등에서 그래도 목표한 거 90%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성태가 원내대표가 된 후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김성태가 작년 12월 달에 원내대표로 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진짜 말 그대로 올파행입니다.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성태 대표 이후로 매월 국회가 꾸준히 계속 소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된 게 12월 말, 2월 말 딱 두 번 있어요. 그것도 여론이 하도 난리 치니까 겨우겨우 억지로 해가지고 통과가 된 거지. 12월 말에 전환법. 네.
그러고 지금 3월 달에 국회 공전됐죠. 4월 달 국회 의사 일정도 합의 못하고 종료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원식 대표가 3일 오전 날 그 김성태 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부 논의를 진척해 보겠다라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드루킹 특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김성태는 바로 전날까지 특검만 받아주면 국회 정상화든 뭐든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그래 특검 해줄게라고 하니까 의총에서 논의해 보겠다라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오만 핑계를 다 대면서 그 파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끔찍한 새끼다. 끔찍한 새끼 진짜.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그 홍문종, 염동열 두 범죄자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가 최초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 얘네들 입장에서는 저 초롱은 동색이라고 자기 당내에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게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체포 동의안 이거는 요즘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본회의에 보고가 딱 되고 나면 본회의 열리면은 바로 72시간 내에 무조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도 본회의 전까지는 어떻게 방탄 국회를 할 수는 있지만서도 본회의 열리고 나면 그다음 지네들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죄예요. 용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거만으로 해석하기에는 김성태의 땡깡이 너무 심해요.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말 그대로 뒹구는 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뭐랄까 무슨 좀 병리학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더 심각하고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라는 심리 상태의 발호가 아니고서는 해석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단식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묶어놔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국회 본청 앞에다가. 그 나태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어차피 망할 상황인데 무언가를 하면서 망하다가는 더불어민주당만 살려주고 우리만 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차피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같이 떨어지겠다. 지금 자한당이 원내 2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내 2당의 지지율이 최근 뭐 17%, 18% 이렇게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3% 이렇게 나와요. 그럼 3더블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곧 코앞에 있어요. 선거 코앞에 있는데 17%, 18%로 해서 2등 하면 뭐합니까? 홍준표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2등해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2등은 낙선이니까. 그럼 김성태 입장에서 이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망하면 2등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예 선거판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현재 국정 운영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차피 망하는 거 2등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2등 하는 이래도 거.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네. 대한민국만 골병을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승부가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네네. 마찬가지로 여당까지 같이 농계식으로 그냥 팔 꽉 껴안고 같이 절벽 아래로 뛰어드는데 여당이 안 망해 근데 그런다고. 나라 자체는 진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렇죠. 나라만 피해가 돼.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 그러니까 자기 살을 버리고 네. 뭐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진의 예. 지지율만 빠졌죠. 더 이런 지랄을 할수록. 그래서 차라리 뭐 김성태가 지금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자기가 만약 정상적인 야당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17%, 18% 나오는 지지율이 20한 2, 3%까지 나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네. 그러면. 네. 그래서 2등하냐? 그런데 내가 완전 개깽판을 쳐요. 뒹굴어. 그냥 뭐 5만 땡각을 다 부립니다. 그러면 지지율은 15%, 14% 이렇게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선거는 떨어져요. 잘해도 떨어지고 못해도 떨어지고 하자면 이때 김성태의 빙의된 하승주의 선택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째로는 김성태 내 장사하자. 그래. 네.
이 전국의 주목은 나 혼자 받자. 그럼 나는 김성태는 사실 2018년 이전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명이지만서도 2018년 5월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나라도 망하게 만들고 더불어민주당도 완전 진짜 초조해 죽게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리지만 김성태 이름 하나는 알렸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죠. 홍문종 염동열도 지키고. 그렇죠. 그거 지키고. 자, 이렇게 국회 파행, 국회 공전되는 상황 속에서 언론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얼마 전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면서 기존 언론의 평가도 전했었는데 이게 국회가 공전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국회가 공전하는 것은 야당의 그런 땡깡,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때문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경마장식 보도라고 하죠. 아,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 있고 정치권이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둘이 뭉실하게 모두의 문제로 맞습니다. n분의 1 해버리거든요. 야, 언론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그 정치 혐오입니다. 국회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언론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포지션을 잡는 그런 버릇이죠. 맞습니다. 결국 이 야당 새끼들 버릇을 망친 것은 언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노가리 깝니다.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 모습을 비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한 대 얻어 터졌어요. 그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리플레이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뭐죠? 그냥 CCTV 달아둔 거랑 언론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CCTV에다가 아유 국회 개판이네, 정치권 개판이네, 정치는 정말 나쁜 거네. 그 코멘트만 하나 주석을 다는 거죠. 이게 언론은 비판을 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비판보다 참 좋아하는 게 질타를 좋아해요. 이 뭐 둘이 뭐가 다르냐 하면 비판은 근거와 논리가 필요하죠. 논리와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타는 후가시 잡기 좋은 거죠. 가오 잡기. 다 싸잡아서. 다 싸잡아서 이놈의 새끼들 국회 놈들 새끼들 존나 일 안 하고 지랄이네라고 이렇게 질타하는 거. 요거는 진짜 편해요. 그런데 사태의 진행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건 하기 피곤하거든. 사람이 늙으면 이런 건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질타만 해.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현재 그래서 국회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 뭐 계속 파행이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이게 지지율 86%짜리 정부를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투쟁을 합니다. 전혀 아무도 공감을 못하죠. 하지만 김성태 본인은 남는 장사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국회가 정말 이 파행을 겪고 있으면 법안들이 통과 못하는 게 엄청나게 쌓였을 것 같은데요. 꽤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 국회 내에 전체적으로 계류된 건 총 1만 건이 쌓여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1만 건이 다 통과돼야 되는 건 아니고 뭐 그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서도 일단 안건 수가 1만 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쌓여 있는데 4월 달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처리 실적이 0입니다. 0. 1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그냥 0이에요. 0.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번 6.13 지방선거를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요. 네네.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천의 박남춘 후보, 충남지사 양승조 후보, 경남지사 김경수 후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 우리 권순욱 대표도 가서 네. 김경수 TV 지금 응원 활동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일단 사직서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가 안 열리면 이거 자칫하다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마이너스 3이야. 그렇죠. 자기들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간다 해도 자기들한테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게요. 지금 그 마이너스 3이 이제 플러스 3으로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게 후보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의석이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정상적인 국회 절차라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사직서 사퇴서를 받고 이것을 의회 내에서 처리하고
그러고 후보 등록을 하고 그럼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상식대로 좀 해야지 진짜. 그래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것까지 이렇게 끝까지 막아가지고 지랄을 한다고 해서 딱히 자유한국당이 득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두세 차이로 뭐 표결이 갈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염동열과 또 홍문종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은 자그마치 4석 차이를 벌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과실이 생기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거지 같다 진짜. 진짜 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뭐요? 그 직장 상정. 직장이라네. 직권 상정. 직권 상정? 나 어저께부터 왜 이러지? 이거에 몸. 직장을 상정한다. 직장은 항문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예. 좌약으로 상정. 씨발. 죄송합니다. 괜찮아. 원래 다 그래. 이게 직권상정이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총 99건의 법률안이 직권상정에서 통과되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그 유명한 종편을 허가하는 방송법 개정안들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명박 정부 동안 이렇게 통과가 되고 총선을 거치면서 한나라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쫄았어요. 이거 왠지 우리 안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 직권상정을 하면서 사실 이제 막 그 몸싸움 맨날 나오고 막 야당 의원들 막 쇠사슬 몸에 감고 뭐 경기들 와가지고 막 저기 두드러 패면서 안 두드러 패는 건 아니지 억지로 끌어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유지되고 이러니까 네. 이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많았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게 2012년 5월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목으로 법률안에 국회 선진화법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국회법의 일부 조항들이 개정된 사항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직권상정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 폭력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바로 자동으로 국회 윤리위로 소환이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 날치기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 필리버스터 국회 하는 거고. 선진화법 같은 경우는 그 야당 당시 이제 여당 쪽에서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다음 네네. 총선에서 네. 야 이거 민주당이 설치면 안 되니까 미리 족쇄를 채워야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겨버렸고 그게 또 자기들 발목도 잡은 형국이 됐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박근혜가 했던 말인데 박근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 싶은데 우리나라 국회는 동물 국회 아니면 식물 국회밖에 없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다. 씨. 진짜 놀랍지 않아요? 도저히 그 머리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최순실 있어졌네. 일단 동물 국회라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는 국회. 그거 아니면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식물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국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굉장히 이제 맞는 표현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동안에 정의와 국회의장 시기 동안에 직권 상정을 했던 게 딱 2건 있어요. 2건. 그래도 직권 상정이 되네. 그런데 이 2건은 실제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직권 상정이 된 거고 여야 합의에서 직권 상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해서 만든 이미 하기로 했던 건데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네. 했을 뿐이지 그게 정말로 그 의장이 야 이거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웃기는 게 국회 선진화법에서 직권 상정 요건이 3가지인데요. 첫째가 국가 비상사태. 그 두 번째가 뭐더라? 아무튼 국가 비상사태 그러고 여야 합의. 재해 재난. 재해 재난. 그러고 여야 합의예요. 네, 3가지입니다. 근데 앞에 2가지 똑같은 거잖아요. 국가 비상사태 재난 이런 거니까. 그거 아니면은 여야 합의인데 여야 합의인데 왜 직권 상정이야?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여야 합의를 하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직권 상정의 진짜 핵심은 그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같은 상황인데 재난 갖고는 서로 어차피 악유가 안 생겨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뭘로 규정하느냐.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걸 해본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왜 그걸 안 하냐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정세균 의장이 쫄보라서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짜 이게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 일단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장 국회의장에 대한 엄청난 비토뿐만이 아니라 뭐 헌법재판소 바로 들어갈 거고요. 네.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일단 질문 드린 거는 네, 그 의원직 사퇴에 대한 처리였는데 네네. 그거는 직권상정에서 처리하면 안 되나요? 그 의원직 사퇴 건은요.
다른 별다른 그 직권상정이 또 요건도 아니고 합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으로서요. 이 안건 처리를 위해서 그냥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네, 저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상정 요건도 아니고요. 그냥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소집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많은데 요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긴 왜냐하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짚어준 기사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내년에 이거 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이건 저도 많이 이런저런 기사 보고서 헷갈렸는데 고일석 국장님이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직권상정이라는 게 상임위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로 올라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의원의 사퇴에 관한 건은 상임위를 거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단독 결정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나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통과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문제가 이제 추경하고 또 하나가 저기죠.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인데 지지안. 이거 저 사실 좀 아리까리한데요. 판문점 선언을 꼭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됩니까? 선언은 아닙니까? 선언? 근데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실질적인 걸 담자라고 그러면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 비준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실질적인 그 변화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거다 얘기를 하면 판문점 선언이 그야말로 선언적 선언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국회가 비준을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정도 급 되는 이런 진짜 중요한 선언, 구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도 동의를 해주는 게 모양새 측면에서 모양새가 좋다는 건데 굳이 저는 그 취지는 이해했는데 네네. 굳이 따지자면 지금 이 정도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국회 비준 저렇게 안 해주면은 냅두고 네. 그냥 행정적으로 밀어붙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이 국회 비준이라는 게 사후 비준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해도 된다. 그렇죠. 사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 비준 체결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남모 그렇죠. 칸이 만나가지고 그런 거죠. 그건 아무래도 뭐 앞서 정권과는 다르게 계속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니 하겠다는 지속성 또 비과학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은데 네. 국회가 그 뜻을 정확히 말하면 야당이 그 뜻을 따라주지 못하니까 정말 계속 빠기치고 화가 난 상황입니다. 네. 우리만 화가 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화를 내셨죠. 네,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지금 그 보궐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 그 민주당의 일당 유지 네.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당 유지가 중요한 것은 일단 제일 그 말 그대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1번.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 그렇죠. 이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호는 이 후보 등록 시점의 의석수가 기준이 되거든요. 25일, 5월 25일 시점에서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문재인 지지하기 정말 힘들어. 아. 내가 언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그냥 민주당 찍으면 되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런 게 정덕의 즐거움이야.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로서 힘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야당으로 둔 국민으로서의 힘든 거예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야당이 자유한국당 같은 새끼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새끼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러고 이제 일단 기호 1번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2기 원구성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좀 있으면 2년차 되지 않습니까? 3년차가 되는 거죠. 3년차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새로 국회의장, 부의장, 그 다음 상임위원장 이런 걸 뽑아야 되는데 이때가 문제 없느냐 이랬는데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해봐도 민주당의 원내 일당 재보궐선거에서 말 그대로 100대 0 이런 식으로 지는 이런 이상한 사태가 있지 않은 이상은 99.99%의 확률로 원내 일당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당은 유지된다. 네, 네.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일단 일당이다. 네. 나름 개그라고 한 거지. 재밌었어요. 나 배꼽 빠졌어. 아유 재밌어. 깔깔깔. 자, 어쨌든 이렇게 국회 파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화가 좀 나신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그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할 때 추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국회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달라라면서 국회 재요청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화법, 어법 이런 걸 봤을 때 화났다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직설적으로 본인의 그 뭐랄까요 그 의도를 바로 드러내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청 빡치신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왜 추경을 국회 정쟁의 소재로 삼느냐, 왜 협상 카드로 쓰느냐 이런 분노라고 하실 거예요. 아 추경이 왜 이걸 뭐 특검을 받아주면 하고 이걸 안 받아주면 안 하고 왜 장난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고 맨날 경제 살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추경을 막으면 어떻게 경제를 살려요? 평창 올림픽 직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한반도의 평화가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화가 진짜 많이 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야당 놈들이 이따인 거는 뭐 언제나 그렇듯 상수고 언제나 있는 거고 현재 민주당 여당의 협상 전략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감정적으로는 매우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뭐 협상 능력이 서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서는 사실 저렇게 뭐 깽판을 치는데 또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서도 계속해서 뭐 이거 처리해달라 저거 처리해달라 여당에 주문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그냥 깽판 쳐버리면 제일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악귀 같은 놈도 상대 안 하고. 근데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것도 통과시켜달라. 저기 뭐야 판문점 비준안도 통과시켜달라. 추경도 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용 빼는 재주가 없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대가 김성태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은 굉장히 버릇 없는 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3살 4살 이러는데 말을 해도 안 통하고 그냥 마트 바닥에다 뒹굴고 막 울고 불고 하는 이런 애들. 자, 엄마 아빠가 뭐 소리도 질러보고 달래도 보고 뭐 해도 아무 방법이 없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저렇게 애 달래느라고 고생하는 부모한테 가서 아니 마트에서 이렇게 애 시끄럽게 하는데 자꾸 그거 떠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서도 그 부분 얼마나 답답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답답함이라는 게 뭐랄까 그 여당 측에서 뭐 우원식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그런 땡깡을 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 전술 아니면 날카로운 비평 뭐 이런 게 좀 섞이면서 이 지지자들에게 다른 어떤 청량감을 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협상을 전략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합의점을 찾겠다는 건지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건지 이거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다 가져가거나. 그런데 현명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최소한 뭐 중학생 이상 정도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가진 친구들이다 네. 그러면은 그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성태는 보면은 뭐 4살 5살 애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4살 5살 애 같다고 하셨는데 네. 김성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살 5살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능력입니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할 때 상대 파트너의 관계가 있어야겠죠. 관계가 있는데 동등하냐,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세냐, 아니면 협상을 피하려고 하냐, 아니면 상대가 꼼수를 부리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김성태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사기, 심리전, 압력이 있는데 고의적인 사기 치고 있어요. 지금 그 특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20개의 조건을 달았다라고 구라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20개 조건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20개도 아니에요. 19개예요. 고유석 편집국장님 다 세봤습니다. 19개인데 왜 20개로 이해하냐. 또 그 19개도 말도 안 되는 그 판문점 선언 비준이라든가 아니면 민생법안 통과. 아니 그거를 어떻게 그걸 하자고 하는 것 그거를 국회가 열리면 당연히 하는 거지. 네, 이건 조건으로 이거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특검법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열리면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조건이라고 김성태가 고의적 사기를 친 거고요. 그러고 그 고의적 사기를 협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 협조를 한다는 게 바로 이제 심리전도 되겠는데요. 국회 앞마당에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떠한 명분도 없는 걸. 근데 이거를 펼침으로써 굉장히 본인이 지금 압박받고 있는 것처럼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 있고 압력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런 김성태는 단순히 땡깡을 부리고 지금 철원 어이처럼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라면 우리가 보다 들어줘야 되죠.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광인의 행세를 하면서 행세를 하고 있는 악한일 뿐이에요.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습니다. 예, 얻을 수가 다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을 비판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하기 앞서서 사실은 사실대로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충분한 시간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원식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가를 봤을 때 시간이 없다면은 서로 실갱이를 할 수 있고 전략의 여러 카드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시간이 없다면은 그걸 좀 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것만큼은 인정을 하자. 두 번째로 우원식 원내대표가 들고 있는 패가 무엇인가? 패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추경, 판문점 선언, 비준, 그리고 드루킹 특검이에요.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패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줬다 받았다 이걸 줄 테니까 이걸 좀 내놔줘. 그 쓸 수 있는 카드가 워낙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좀 더 시간이 있었고 또 그리고 패가 좀 더 많았다면이란 전제로 좀 비판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꼭 우원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저 악귀들을 상대할 때 쓰는 패턴인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써가면서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단계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김성태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을 조금만 더 질질 끌면서 내가 억지를 쓰면은 패를 단계적으로 다 까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인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진영이 속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합리적인 협상안만 내놓습니다. 그거 저 마음에 딱 들어요. 네. 말씀하신 거. 일종의 착한 학생 콤플렉스? 그렇죠. 내가 착한 학생이야. 선생님들 날 좋아하고 친구들도 날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그 돈 뺏는 양아치랑 만나게 됐어. 그런데 나는 정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난 착한 학생 때문에 일부러 안 싸우는 거죠. 내가 안 싸워야만 혹시 누가 와서 경찰 선생님이 보더라도 쟤는 착하니까 계속 맞고만 있었구나. 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져요. 저기 그 협상가의 권리장전이라는 게 있어요. 협상가의 권리장전의 제 1조가 이겁니다. 나는 협상을 함에 있어서 억지를 쓸 권리가 있다. 멋지다. 두 번째, 나는 내가 했던 주장을 엎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권리가 있다. 등등이 있습니다. 협상의 기본은 억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쪽은 저렇게 땡깡을 쓰고 억지를 쓰고 우리는 합리적이니까 우리 지지율이 높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는 더 강한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까 전 이제 마트 바닥에 뒹굴고 있는 애 비유를 썼는데 보통 부모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애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애를 몇 대 때리든지 엉덩이라도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애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 강제적인 수단을 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애를 저렇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뭐 훈수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훈수꾼들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좋은 비유입니다. 네. 이런 비유도 들 수 있는데 그 땡깡 쓰면서 울고 나자빠져서 빙글빙글 도는 그 아이가 있다면은 그 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난 쟤를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요 부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 내 땡깡을 봐줄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논의에서 정말로 제가 이제 괴로워하는 점들이 다른 점들이 있는데 우리는 협상의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 협상의 목표는 판문점 선언 지지, 그다음에 추경 통과, 민생법원 통과라고 하는 이런 협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의 목적은 특검법 통과도 사실 아니에요. 네. 특검법 통과 그걸 별로 얻을 수 있는 거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도 알아요. 특검법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짚어줘야 될 게 드루킹 사건을 고발한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네. 고발한 측은. 그리고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드루킹이 나온 거고 지금 이 수사를 처음 원한 게 민주당이에요. 이 부분을 다 빼고 얘기하니까 근데 좀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론에서는 특검 받으면 이제 저기 뭐
민주당 뭐 우원식 원내대표 뭐 엄청 욕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특검을 받으면 특검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특검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절차 구성하는데 한 달 넘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드루킹에 관련된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요. 그 사이에 경찰에서 나오고 있던 이런저런 뉴스거리들이 싹 사라져요. 그렇죠.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지방선거 동안에 새누리당이 드루킹 장사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그래 하자. 그러니까 더 땡깡을 부리잖아요. 네. 실제로 저기 김성태가 밥을 굶은 것은 좋다 특검 받아줄게라고 하는 받아줄게도 아니지. 그 받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나서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할까봐, 받을까봐. 받을까봐. 지금 현재 김성태의 목표는 깽판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깽판 그 자체인 인간들 얘가 가진 거와 우리는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미션이 주어진 사람들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피님의 패가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쪽은 그러니까 고스톱을 치다가 그 화투장을 그냥 쥐엎어 버리면 되는 상황이고 틈만 나면 우리는 여기서 되더라고요. 돈을 따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좀 비대칭이 있죠 여기. 네. 자, 근데 그런 상황은 글쎄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 지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힘든 거야. 그 여당이 힘든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 드릴게요. 뭐 지금 계속 우는 아이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버스나 KTX를 타면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애가 운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애를 제대로 달래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을 할 때 화가 나는 거지, 애가 울면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너무나 컨트롤 못하는 게 그대로 보여줄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가 공정하고 데 대해서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당이 지도부가 제대로 된 설명을 구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나요? 뭐 사실 원내 협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다시피 한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이해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작업들, 원식 대표도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협상에서의 과정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정세균 의장님도 어쨌든간에 뭐 내 책임이다. 뭐 예정되어 있던 해외 순방 이런 거 다 했어요? 취소하고 있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아니 취소했죠. 다 취소. 아, 했구나. 그럼 됐어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요. 뭐 이렇게 좀 어디서 번지 점프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점으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이제 우리도 이제 워낙 답답하니까 네. 이것 제대로 못하냐 이런 생각들이 바로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땡깡은 자유당 김성태가 부리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의 99.99999%는 김성태에게 있고 0.00001%의 책임이 우원식과 저기 정세균에게 있다. 자, 그럼 하수주 소장님이 정치 신세계를 대표해서 네. 마침 오늘 권순욱 대표님도 안 계시니까 네. 예, 권순욱 대표님 수준으로 김성태에게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시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김성태는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했는데 뭐 뽕화를 깐다고 하든가 뭐 척추를 접는다고 하든가 뭐 김성태 이 병신 새끼 진짜. 눈가를 다 뽑아버린다 하든가 뭐 뭐라도 해야죠. 제가 욕을 한 건 아닙니다. 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왼쪽 귀에서 화살을 찔러가지고 오른쪽 귀로 나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욕들이 있죠. 네네네. 그 우리가 점잖점에 그런 거 쓸 수는 없고요. 맞아, 그건 그래. 아무튼 이 저기 비로모가 말 같은 새끼가 이 모든 걸 다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이 깡패, 그러니까 이 깡패들을 어떻게 다뤄야 돼? 네, 저는 이 깡패도 깡패지만 이 깡패에 대해서 무비판적인 태도로 보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마장식 보도, 1반마가 나가고 있고 2반마가 나가고 있고 3반마가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은 네, 아구창이 시원하게 돌아갔죠. 이런 거. 언론을 더 압박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언론을 압박한다.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김성태가 깽판을 쳐도 못 킨다는 것 때문이에요. 아니 못 킨다는 말이 뭐랄까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깽판에 대한 역효과를. 네. 지지율 자유한국당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거 안 무서워해. 어차피 2등인데 뭐. 그러니까 김성태는 말이죠.
오토바이를 들고서 우리 집 담벼락으로 돌진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담벼락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제발 이러지 마. 음. 그 씨발 하고 죽고 말지 뭐 하고 갖다 받겠다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지지율이 떨어진 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맞아요. 추경 만약에 통과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다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담벼락도 무너지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오토바이 비유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토바이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 하면서 그 담벼락에다가 가시망을 갖다 설치를 하는 거야. 좋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에 그 정수가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 철망을 갖다가 막 만들어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고요. 네가 그냥 들이박는 게 아니라 가시에 다 찔리면서 그냥 아유 산산조각이 날 거다 새끼야. 우리 담벼락에 부딪히지 않는 걸로 하고요. 그 가시 그 바리케이트를 네. 그 앞에 치는 걸로 하시죠. 그렇죠. 앞에 쳐. 예. 우리 저기 담벼락 앞에다가 그 가시 장벽, 가시 바리케이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먼저 말씀해 보시죠. 제 표현으로는 버스 위로 올라간 국민들입니다. 그 저기 지지자들한테 뭘 또 시키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어떤 걸 시키고 싶으신가요? 국민들의 여론을 아직까지 안 무서워해요. 얘네들이. 네. 그거를 추상적인 숫자로 지지율이라고는 당 지지율이라는 숫자로만 봐서 그래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진짜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야지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버스 위로 올라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 압박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뭐 네. 문자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또 전화 문자 될수 항의, 있는데요. 문자 네. 항의. 문자 항의, 문자 항의. 그리고 뭐 18원 항의 저기 후원금, 18원 후원 갖고 자꾸 지랄하는 정치인들이 있더니 10원 뭐 왜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그거 받으면 기분 나쁘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기분 나쁘라고 하지 그럼. 기분 좋으라고 좋으라고 해? 하냐? 기분 좋으라고 할 거면 민주당 의원한테 후원한 것처럼 10만 원씩 후원하지. 그러게 민주당 의원한테 18만 원씩 후원하지. 너한테 18원씩 후원하는 게 왜 그러겠어?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지. 정말 끔찍할 만큼 그 여론의 압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것을 어떤 여론의 전위에 서 있는 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 기층 민중들이 네. 정말 분노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야당의 시절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우리도 장애투쟁 왜 안 해봤겠습니까? 표결 비협조 우리도 해봤죠. 그렇죠. 했는데 우리는 두려웠어요. 여론이나 언론이 압박을 자꾸 넣는 것에 대해서 그 공포를 그대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무서워했던 몇몇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시끄럽다. 그리고 국회가 식물국회다. 그리고 야당이 발목 잡아서 경제가 망가진다. 야당이 표결 협조 안 해줘가지고 추경을 못해서 경제가 다 망가진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야당의 발목 잡힌 국회 이거 왜 이 기사 이 헤드라인이 왜 안 보이는 거지? 왜 안 보이는지 알아요? 여당 의원들이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써야지 말해주지. 맞습니다. 저 운동권 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렇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운동권 놈의 새끼들 때문에 나라 다 망하겠네. 이념 전쟁에 사로잡혀가지고 국회 맨날 노는 국회 파행 책임 누구에게 있나? 그러니까 말이야. 이걸 언론이 먼저 써주진 않고요. 자, 우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또 원외에 있는 명망가들이 몇 명입니까? 매일매일 강한 레토릭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는 받아 적어주죠. 저 우익 맹동주의자들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네. 그렇습니다. 경제 망가지는 이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안 느는 이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그걸 빼먹고 있어요. 근데 왜 못하냐? 그러면은 국회에 안 들어올까봐. 자, 어차피 안 들어와. 국회에 안 들어오는 거 상수니까요. 그렇게 겁줘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후드로 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오늘 뉴스 신세계에서 제가 한 표현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후드로 깐과 동시에 강운 전략으로 그 굿캅, 배드캅, 배드캅이 이 운동권놈의 새끼들 일 안 하는 새끼들 이렇게 해서 욕을 하고 굿캅이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시지요. 네. 라고 이렇게 회유를 하고 열심히 하면 여당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패를 보여주잖아요. 네네. 패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런 상황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 뭐 원내대표 교체되지만 네네. 새 원내대표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협상하려고 자꾸 손 안 내밀어도 됩니다. 그러고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야당인 시절에는 굉장히 답답했던 게 야당 마인드가 너무 부족하다. 오히려 막 야당이 국정을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우리가 이거 안 해주면 나라 망할 것 같이 막 그렇게 겁을 내면서 그렇게 극한 투쟁을 하다가도 에휴 그래 예산안은 통과시켜줘야죠. 쓱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니면 일종의 전략 누출, 필리버스터. 정말 촌극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울음 그렇게 대소동으로.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영웅적인 투쟁들이 있었었는데 막판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렸던 거 이런 건 진짜 괴롭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당일 때는 여당 마인드였었고 지금 현재 야당은 야당 마인드가 너무 투철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힘의 비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이 지금 나라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뭐 저 경제 성장률 이런 책임 그냥 다 갖다 부어서 현수막으로 아버님 이번에 추경 협조 안 해줘서 뭐 무슨 임플란트 비용 못 나갑니다. 현수막 그냥 계속 갖다 바르는 거예요. 그 현수막도 진짜 어머니 죄송합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많이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통과 안 되면 저기 임플란트 보험 못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기 자유한국당 설득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갖다 퍼 부어야 돼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전에 그 우상호 의원 나오셔서 그 얘기했어요. 탄핵 비하를 얘기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돌아섰냐면은 마스크를 쓰고 광화문에 나갔더니만 자기 지역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나온 걸 보고 야 이거 우리 큰일 났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해서 협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기존의 어떤 그나마 야당의 어떤 현재 보수 야당의 마음을 갖고 있던 분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레토릭 그 중장년을 대상으로 어떤 레토릭할까 이런 걸 좀 많이 개발을 해서 그걸 쏟아 부어야 돼요.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많이 제가 써서 진짜 중요한 전략 한 가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국회 파행의 책임 원인을 본인이 안 지려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마세요. 국회가 파행되면은요 국민들은 100이면 100명 다 직관적으로 압니다. 야당 새끼들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냥. 그리고 이 야당 새끼들 내에서도 디바이드 앤 룰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김성태를 골라내세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찍고요. 김성태 민평당 잘한다. 네. 정의당 잘한다 이렇게 격려 좀 해주고요. 맞습니다. 너거 자유당 새끼들 너거 지금 이렇게 지지율 망가지고 너 생각해봐라. 너 이거 부울경 이기겠냐? 못 이기잖아. 왜 못 이기겠냐? 김성태 때문에 못 이기는 거 아니냐고. 좋습니다. 김성태 저기 나잡혀지고 난 다음에 너그 지지율 어떻게 됐냐고. 22%가 17% 됐잖아. 그런 숫자를 계속해서 말해주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 또 하나 생각났어요. 방북입니다. 평양 가서 냉면을 먹는 거죠. 김성태 빼고. 그것도 괜찮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니 정치인으로서 김정은이랑 같이 사진 찍고 냉면 먹고 가장 핫한 아이템 아닙니까? 김정은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만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그리고 조만간 트럼프, 아베 이렇게 만나요. 그 라인업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들어와라. 아니면 냉면 먹으러 가자. 아니면 여기 계속 다 돗자피고 있던지. 예. 근데 정말로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김성태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항상 그 강경파에 끌어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지선에서 좀 어디 좀 당선 좀 시켜야 되고 좀 얻을 게 있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김성태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니 하다못해 그렇잖아요. 저 비벼 볼만해도 했던 친구들 뭐 남경필, 뭐 원희룡, 뭐 그러고 뭐 대구, 뭐 경북 이러다가 경북도 지겠어. 남경필 같은 경우는 어저께죠. 문재인 정부와 연정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경필 얼마나 영리해.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도 온건파, 강경파,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효과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남경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정을 하겠다 그러면 막 격려해주고 그럼요. 맞습니다. 강경파를 계속 고립시켜야 돼. 사실 현재 홍준표가 많이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노력에 본인이 의해서. 그렇게 고립된 건데 그 강경파들을 정말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그렇죠. 됩니다. 강경파는 계속 단식을 하고 온건파는 같이 평양에 냉면 먹으러 가자. 옥류관 가자. 네. 사리추가 무료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의 주범은 뭐 김성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난 비판도 사실은 김성태한테 집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김성태가 속한 자유한국당이 이 모든 사태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얘네들의 이 땡깡을 갖다가 우리가 잘 요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편을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저는 비판의 화살은 확실히 주범한테 가는 게 맞다. 주범한테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비가 오면은요 우산을 써야지요. 비가 오니까 아이씨 비 내려서 못 나가겠네 이러기보다 우산을 써야죠. 저는 그게 이제 협상 전략이라고 보고 자꾸 좀 잔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편인데 우리 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패를 있잖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우리 패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패가 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인데 네. 김성태도 자유한국당도 홍준표도 약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주 쾌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기식 물러날 때 네. 니네 전수조사 들어가자. 그렇죠. 니네 해외 외유 다녀왔는지 전수조사 들어가자 하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패가 돼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우리도 김기식을 날렸지만 근데 최소한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찰 어쨌든 필요가 있어요. 여당에서 정부에서 어떤 인사를 중용을 할 때 외유 가지고 이제 못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템은 날라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앞으로 4년 동안 못 써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리하죠. 네. 정리는 급작스러운 뭐 정리. 저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편보다는 김성태를 까야 된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는 김성태 까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전략을 창의적으로 더 찾아볼 필요가 있고 다음 지도부는 원내 지도부는 조금 더 영리하게 그리고 땡깡 피는 아이를 의 약점은 무엇일까 좀 더 파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윤가피 소장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하순조 소장님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우리 담벼락을 향해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가시 바리케이트를 저 앞에다가 3차, 4차, 5차, 6차로 다다다다다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것도 좋고요. 서서 기다리다가 가까이 오면 쓱 밀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건파는 데리고 평양에 냉면 먹으러 가는 걸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강경파는 계속 굶기고. 뭐 이 교착된 국회 파행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속 시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막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방송을 하니까 제 속은 좀 풀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됐지 뭐. 그래. 아마 청취자도 풀렸을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문파와 끝까지 함께하는 정치 신세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남은 윤가피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